안녕하세요. 자식 농사 잘 지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손자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행복하다더니 화문 육아나 하고 있냐? 생각하며 비웃으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꿈처럼 달콤한 시간이랍니다. 저와 아들은 무척 힘들고 험난한 세월을 지나 지금의 안정을 얻게 됐거든요. 아들과 제가 겪은 고통의 중심에는 바로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선택한 건 저이니 모든 원인은 제게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만나 효자 아들과 쌀강아지 같은 손자를 얻었으니 그거 하나만은 고마운 일이라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다 보니 남편의 치 떨리는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말종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처럼 잘못된 인연으로 속 끓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연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에 골프장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골프가 성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 게 마치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그때 올림픽의 영향으로 사회체육이 활발해지고 대학 입시 체육 특기자로 골프 종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골프에 뛰어들었던 것 같네요. 저도 그 바람을 타고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명문대를 나와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그 덕에 생활고라는 건 전혀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데 그 다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나눠받게 됐죠. 본래 어머니에게 돌아갈 몫이 더 많았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셨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살던 집만 남기고 거의 모든 재산을 저희 삼남매에게 주셨답니다. 그 후로 언니는 결혼해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남동생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 거기서 정착했어요. 그러다 몇 년 후에 파란 눈의 아가씨와 결혼까지 했죠. 저는 대학을 나왔지만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쇼핑하고 골프나 치면서 살았네요. 그렇다 보니 세상 물정이라곤 코딱지만큼도 몰랐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골프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얼굴도 호감형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호감해 보이자 천지분간 못하고 빠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 제 마음이 허했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해외에서 식품을 들여와 백화점에 납품하는 수입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좋은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에 사업이 아주 잘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와 결혼할 때도 넓은 아파트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안기며 부유함을 자랑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남편의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가라던 아파트는 월세 독촉을 받게 됐고 차는 친구에게 빌린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취급한다는 식품은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암 환자에게 좋다는 기적의 물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를 생수를 암 치료제로 속여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팔아왔어요. 그러다가 덜미가 잡혀 월세 보증금까지 빼서 피해자들과 합의해야 했네요. 그러느라 제가 마련했던 혼수와 예물까지 모두 다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 간신히 깜빵에 갈 사람을 구해놨지만 남편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사업 타령을 하면서 저를 괴롭혔거든요. 야, 너 유산 받았잖아.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 마누라라는 게 내조할 생각을 해야지. 왜 맨날 굳어진 인상으로 노려보면서 사람 화만 돋게 해?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제대로 정하지도 않고 돈만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피해자들 합의해주느라 다 팔아치웠잖아요. 거기다 전세였고 차 사고. 이제 남은 것도 얼마 없어요. 에이씨, 이건 뭐 빚 좋은 개살부였지. 이산 엄청 많이 받았다고 해서 비싼 밥 사줘가며 꼬셔놨더니. 뭐예요? 그럼 당신, 내가 유산 받았다는 소문 들어서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당연하지. 그 골프 연습장에 물이 좋다고 해서 봤는데 딱 네 소문이 났더라. 그래서 반반한 애들 다 놔두고 너한테 작업한 거 아니야. 근데 막상 보니까 다 헛소문이었어. 난 건물이라도 며칠 받은 줄 알았더니 딸랑 상가 2개랑 예금 좀 받은 게 전부잖아. 야, 너 입으로 허풍치고 돌아다녔지?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래도 그 상가에서 받는 월세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몰라요. 당신이 몇 개월째 놀고 있는지 아냐고요. 그리고 당신 씀씀이가 좀 커요. 그나마 저 상가라도 없었으면 우리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걸 팔아서 사업을 한다니 말이 되냐고요. 아, 놀지 말라면서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가 있어야 사업이라도 해서 돈을 벌지. 왜 꼭 사업을 해야 돼요? 취직하면 되잖아요. 취직? 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취직을 해.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한테 이 배우면서 굽신거리고 사느니 차라리 혀 깨물고 죽는다 내가. 그렇게 남편은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마음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친정 어머니는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라며 저를 설득하셨죠. 은경아, 너 그냥 이혼해. 아직 1년도 못 살고 저렇게 속을 썩이는데 평생을 어떻게 사니? 처음부터 다 거짓말로 시작한 인연 잘 될 리가 없어. 다행히 아직 애도 없고 이혼이 네가 사는 길이야. 안 돼, 엄마. 나 이혼 못해요. 왜?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 요즘은 연예인 아니어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다잖니. 정리하고 성실한 남자 만나서 재혼하면 돼. 엄마, 나 사실 임신했어. 여기 오기 전에 산부인과 갔더니 벌써 3개월이래요. 뭐? 아니, 그래서 그 애 지금 낳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그럼 생긴 애를 어떻게 해요? 아직 한 서방은 모르지. 그러니까 나랑 병원 가자. 지금만 눈 감으면 네 인생 달라지는 거야. 엄마, 얘 엄마 손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손자도 내 자식이 있고 나서 있는 거야. 내 딸 잡아먹게 생긴 손자는 나도 반갑지 않다. 그래도 난 못해요. 애 낳으면 그 사람도 정신 차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봐줘요. 부탁이야. 저는 고집을 부리며 매달렸어요. 이에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셨네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아주 헛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제 남은 유산까지 팔아치우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죠. 아이는 커가는데 놀고 먹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저도 결국 그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업이 아닌 도박에 손을 댔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기를 몇 년. 결국 남편은 생활비를 대주던 고마운 상가마저 날려먹고 말았답니다. 결국 어린 아들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딸에게 친정 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자신의 하나 남은 집을 팔아 갈비집을 차려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항상 큰 집에만 사셨는데 저 때문에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하시게 됐어요. 전 그런 어머니를 볼 낯이 없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남편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나도 인간인데 장모님이 날 위해서 집까지 팔아주셨는데 이젠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니 잠까지 주려가며 식당에 매달리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언변이 화려하고 사교성이 좋아 인맥이 넓었어요.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끌어왔죠. 거기다가 도매시장에서 점육하는 고향 선배에게 물건을 받는다더니 고기 질도 좋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꽤 사람이 몰리는 맛집이 되었네요. 남편은 신이 나서 일을 했고 저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자 안심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태평성대는 몇 년 가지 않았습니다. 재벌은 개 못 준다는 말이 있죠.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남편은 또 옛버릇이 나오는 모양이었어요. 자꾸 가게를 비우고 밖으로 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면 돌아오는 건 쥐어박는 소리뿐이었네요. 그리고 점점 저와 아이에게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외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돈 좀 꽤나 만지게 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양하게도 하더라고요. 여자는 남편보다 한참 어린 20대였어요. 동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자에 빠진 남편은 그렇게 신경 쓰던 가게도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예 짐까지 싸서 여자의 원룸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그래도 전 남편이 가족을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다른 뻘짓도 많이 했지만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맘때 담요를 앓고 계시던 친정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추석까지 하며 오랜 시간을 버텨왔지만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주소 보낼 테니까 빨리 와요. 뭐, 장모님이? 아, 하필 이럴 때. 나 지금 못 가. 이제 비행기 타야 된다고. 비행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딜 간다고. 아, 3일이면 되니까 갔다 와서 갈게. 뭐? 3일장인데 3일 있다 온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이 판국에 어디 간다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해. 비행기표 다 예약해놓고 제주도에 호텔도 잡아놨는데. 아이씨, 참.
미리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지. 뭐, 그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는 것도 네 눈치를 봤어야 한단 소리야? 네가 바람 피우는 개집이랑 놀러 가는 날 피해서 돌아가셨어야 하냐고.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와. 우리 엄마가 너 지치작거리 하느라 집까지 팔았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내. 지옥에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오라고. 그러면서 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남편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3일 내내 빈소에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네요. 제 형제들도 오지 않는 남편에게 혀를 내두르며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혼하라고 조언하더군요. 야, 제부인지 뭔지 이 썩을 인간은 정말 안 오는 거니? 엄마가 누구 때문에 집 팔아 식당까지 차려줬는데 너 왜 이러고 살아? 제발 미련 떨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혼해.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네 이혼 서류를 보여드려야 마음 편하실 거란 생각 안 드니? 그래 누나, 미국에 있는 나도 왔는데 제주도라니 정말 미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어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고이 키운 딸이 속 썩는 모습만 보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결국 남편이란 작자는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도 나타나지 않았네요. 바람을 피우느라 눈이 뒤집혀버린 모양이었어요. 한데 그런 저도 미련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도 남편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얼마 뒤 그런 저의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건강하던 아들이 사고를 겪으며 남편의 바닥을 보게 됐던 거죠. 그날 저희 아들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신경 써주지 못했는데도 아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런 아들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음주 차량이 아들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로 아들은 사경을 헤매게 됐지만 차량 운전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흘러 정신을 놓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랬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미동도 없이 누워 호흡기로 연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아들의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했어요. 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던 거예요. 거기다 운전자가 합의할 여력이 없다면서 형사처벌 받겠다고 버텼던 겁니다. 결국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남편은 아들의 병실에 삐쭉 얼굴 한번 내미고는 신경 쓰지도 않았네요. 저만 애타는 심정으로 제발 아들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빌보도 빌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치료비 때문에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는데 전과 다르게 가게가 너무 한산한 겁니다. 주인이라는 사람이 매일 자리를 비우니 장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고기질은 허접해지고 직원들도 나체해져 불친절한 식당으로 낙이 찍힌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식당의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아들의 병원비를 재촉했어요. 종수, 병원비 보낸다는 게 언젠데 아직도 말이 없어요. 언제 보낼 거야? 아이씨, 지금 가게 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녁 시간인데 파리 새끼 한 마리 없잖아. 너저 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닐 뻔더라. 주인이 없는데 그런 가게가 잘 굴러가? 그러게 잘 될 때 정신 차렸어야지. 그렇다고 애 병원비를 못 주겠다는 거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식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걔 가망 없어. 너도 괜한 미련 떠느라 몸 고생하면서 돈 버리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 끝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직 멀쩡히 숨쉬는 애를 그냥 죽이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아니, 인간이 맞긴 하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네가 잘 돌보지 그랬어. 멀쩡한 애 잡아놓고 왜 돈은 나한테 달라고 지랄이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래, 맡겨놨다. 내가 그 많은 예산 다 날리고 우리 엄마 집까지 팔아서 너한테 다 줬잖아. 근데 내 새끼 아파서 병원비 날랐는데 그게 그리 못할 소리니? 돈 내놔. 내 새끼 살리게 빨리 돈 내놓으라고.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 남편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팔을 치켜들더니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더군요. 이게 미치려면 곱게 맺혀. 어디서 폐악질이야? 또라이 같은 게. 진작에 이혼하자니까 안 된다고 버티더니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본전 생각나서 그랬구만. 인간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네가 독하게 구니까 애도 그런 일을 당한 거야. 괜한 사람 잡지 말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가 있게 가. 그리고 곧 죽을 애 새끼한테 돈 낭비하지 마. 어차피 안 될 일에 미련 떨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제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달려들어 문을 두드려봐야 소용은 없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결국 길에 곳 없던 저는 또다시 친정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바로 일본에 있는 언니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제 연락을 받은 언니는 깜짝 놀라며 순식간에 병원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한시름을 놓긴 했지만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한숨이 나왔네요. 하지만 전 아들을 살려야 했기에 마냥 기운 빼고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에 찾아가 백화점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이 중환자실에 있어 계속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대학을 나왔으니 천천히 찾아보면 더 좋은 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상황이 급했기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다 저녁에는 아이를 보러 가야 해서 종일 묶여있는 일을 할 수도 없었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면회 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만 자라왔던 제가 자식을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죠. 세상 모든 엄마가 그럴 테지만 그때 전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네요. 그런 제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진 않았어요. 폐혈증으로 쇼크가 와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은 잘 버텨주었고 결국 눈을 떠 제 곁에 남아줬답니다. 저는 아들이 깨어나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감사합니다를 되뇌이며 즐겁게 일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하니 고단하던 청소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다가 낯이 익은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그곳에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왔더라고요. 저는 못 볼 꼴을 본 것 같아 바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명품샵에 들어가 5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상간녀에게 안기는 겁니다.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쏟더군요. 그래서 그곳이 제 직장인지도 잊어버린 채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얼굴에 걸레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K만도 못하니? 죽어가는 아들 병원비는 없다더니 새파랗게 어린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을 안겨?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감히 어디서? 너 나와. 그러면서 남편은 제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순순히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네요. 바람난 남편이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고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그제서야 남편은 좀 담아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아차하는 찰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희 주변으로 모여들었네요. 이에 상간녀는 창피한지 얼굴을 붉히며 다급하게 도망쳐버렸고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 오늘 보니까 이 인간 되기는 영 글러먹었다. 오냐, 네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이 혼 내가 해줄게. 너 같은 거한테 이 말에 길에라도 가고 있던 내가 신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게 뭔지 그날 똑똑히 알게 됐거든요. 남편은 제가 망신해준 것에는 화를 냈지만 헤어져준다는 말에는 반색하며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뺀 돈을 똑같이 나눠갖고 깔끔하게 돌아섰네요. 이후 저는 청소를 그만두고 보험회사에 들어갔어요. 물정 모르고 철없던 제가 아들을 위해 생활력 강한 진짜 엄마가 된 겁니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건강을 회복한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까지 막힘없이 탄탄대로를 걸어 결국 판사까지 되었죠. 그런 아들이 착한 며느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답니다. 저는 바쁜 아들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손자를 봐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들네로 가서 아이를 봐주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막상 제 자식은 연일 사고를 쳐대는 남편 때문에 예쁜지도 모르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삶의 여유를 갖게 된 노년에야 애 키우는 재미를 알게 된 거죠. 거기다가 뽀얗고 사랑스러운 손자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전 고생한 보람이 있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면서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제 인생에 다시 등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어디선가 저희가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돈을 요구하러 나타난 겁니다. 전 남편은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갔어요. 거기서 자신이 한 판사의 아버지라며 거들먹거린 모양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지 아버지를 데리고 나와 면박을 준 것 같더군요.
아들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말도 마세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죄 지은 사람 벌 받게 하고 교화하는 게 제일인데. 아버지를 보니 갑자기 자괴감까지 느껴지는 거 있죠.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그 뻔뻔한 모습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인간이 거기가 감히 어디라고 나타나? 그래서 너한테 정말 돈을 달라 했단 말이니? 네, 낳아줬으니 보답하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20년 만에 아들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이 고작 돈 달란 거였어? 이 인간이 정말. 결국 그 갈비집도 다 말아먹은 모양이구나. 에, 그건 벌써 들어먹었죠. 보니까 그 후에도 이것저것 버렸다가 다 까먹은 모양이에요. 돈 한 푼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핏줄이라 돈 찾아서 100만 원 지어드리고 보냈어요. 아니, 돈을 줬단 말이야. 왜 그랬어? 그 인간이 그걸로 끝날 인간이 아닌데. 분명히 또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릴 테니 봐라. 다음에는 아주 단칼에 거절해야 돼. 다시 빌붙을 생각 못하게.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후에 전 남편이 또 아들을 찾아갔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포기하고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2달이 넘도록 조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전 남편을 잊고 다시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던 날 손자를 유모차에 놓고 잠시 물건을 고르는 사이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저는 빈 유모차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마트에 도착했더군요. 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니? 내가 정말 잠깐 사과를 고르고 보니까 얘가 없어진 거야. 그거 사과 5개 담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세상에 이를 어쩜 좋아. 어머니 괜찮아서 별일 없을 거예요. 일단 애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 CCTV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금방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CCTV? 아유 그래 그런 게 있구나.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런데 너무 늦으면 어쩌니?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늙은이는 죽어야 돼.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겨우 1시간 지났어요. 진정하시고 저기 앉아서 좀 기다리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경찰 마트 직원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범인 찾았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얘 데려간 건 아버지예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 인간이 우리 손자를 데려갔단 거야? 도대체 왜?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제가 차갑게 내쳤더니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겠죠. 아 정말 애 엄마 얼굴 보기 힘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 손자를 인질로.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건지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경찰에서 지금 소재 파악해서 애 찾아볼 거예요. 저도 같이 갈 거니까 엄만 일단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종수야, 그 인간이 아무리 미쳤어도 지 손자한테 해코지하진 않겠지. 설마요. 그런 짓까지 하진 않을 거예요. 집에 가 계세요. 그리고는 바쁘게 경찰과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다리가 떨려 그 자리에서 쉽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마처 직원이 도와줘서 한참 만에야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몇 시간이 흘렀어요. 전 전화기가 켜져 있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가 밥을 계속 살펴보았죠. 그런데 저녁이 다 되어서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아들이 말해준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들어서니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찾았구나.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우니?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애는 괜찮은데 어른들이 소리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놀란 것 같아요. 저기 아버님이 애를 데리고 근처 놀이방에 가셨었나 봐요. 뭐? 이 인간이 정말...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자 경찰 앞에 앉아 조사를 받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잔뜩 화가 난 아들이 앉아 있었죠. 저는 아이의 낯빛을 확인한 후 한시름을 놓고 전 남편 옆으로 가서 소리쳤어요. 이 인간아, 정말 어디까지 할래? 이제 하다 손자까지 유괴해? 정말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유괴라니. 내 새끼 내가 데려갔는데 유괴가 웬 말이야? 네 새끼, 터진 입이라고 어디 그딴 소리 짓거려? 너 총수 아플 때 평범비 달라니까 뭐라 그랬어? 어디 여기서 네가 우리한테 했던 짓 하나하나 다 읊어봐. 아우, 지난 일은 왜 또 꺼내? 벌써 20년도 더 됐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을 안 나타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네 새끼 타령이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애를 생각을 했다고. 나도 이제 늙었어. 나이 먹고 혼자 살다 보니 자식 생각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내 아들이 손잘 나왔다는데 한번 보여달라니까 인상이나 쓰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데려가서 직접 보려고 했어. 왜? 그게 뭐 잘못된 일이야? 그러자 곁에 있던 아들이 화를 누르기 위해 애쓰며 말했어요. 제조. 아버지, 저 판사예요. 애 엄마는 변호사고요. 아버지가 지금 하신 행동은 엄연히 미성년자 약취죄예요. 저 불안해서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다시는 저희 가족들한테 접근할 수 없도록 할 테니 그리 아세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내가 없었으면 그 찬란 판사고뭐고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자식이 어디서 애니한테 접근하나 말아야. 많이 배웠으면 뭐하냐. 못된 니 애미한테 그것밖에 못 배웠는데. 정말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게 미치도록 싫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정말 애가 보고 싶어서 데려갔어요? 아니면 저번에 말한 2천만 원 안 해드려서 그것 때문에 이러신 거예요? 뭐? 아니, 애도 보고 싶고 또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네가 만나줘야 말이지. 내가 오죽하면 이혼지까지 했댔어.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 그 사채업자들이 당장 안 갚으면 내 장기를 빼가겠다고 협박하는데 어쩌겠냐? 너 설마 이 애비가 그런 중앙볼 당하게 놔둘 생각 아니지? 전 남편의 말에 아들은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손자도 돈과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냐. 내가 이렇게 멀쩡히 놔뒀음 두모공을 알아야지. 네가 배은망덕하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근데 무슨 경찰까지 불러서 이 난리야? 이거 다 집안 망신이다. 더 망신당하고 소문나기 전에 어서 돌아가자.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설프게 또 이런 일 벌이면 그때는 나머지 인생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은 조사받도록 할게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법 사채업자법으로 심판받게 하는 것도 제 일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한 아들은 가족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편이 저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겁이 나긴 한 모양인지 아니면 아들이 사채업자들의 조사를 의뢰한 덕인지 정말 남편은 그 뒤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시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꼬물거리던 손자가 자라서 어느새 어린이집에 들어갔죠. 그러자 저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더군요. 그래서 뭘 해볼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니 확실히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예전에는 제 입에 풀칠하기 바빠서 봉사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무탈하게 살게 되니 감사한 마음이 생겨 절로 봉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김치 봉사에도 참여하게 됐네요. 김치를 만들어 어려운 가정에 직접 가져다주는 일이었어요. 저는 교회 건너편 쪽방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곳은 1평도 안 되는 작은 쪽방에 독거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죠. 며짐을 들고 온 제가 드디어 마지막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군요. 빈짐이라 생각해 김치통을 내려놓고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다가 들어도 이가 갈릴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어요. 설마 하며 문을 바라보는데 예상했던 그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떡진 백발머리에 얼굴에는 버짐이 잔뜩 핀 전남편이 문을 열며 말하더군요. 니쇼, 김치 봉사 왔소? 아유, 또 배추요? 난 배추 말고 청박김치가 좋은데. 이왕에 해줄 거 다음에는 그것도 좀 해다 주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며 말이 튀어나갔어요. 아이고 인간아, 얻어먹는 주제에 아무거나 먹지. 이게 무슨 까탈이야? 네가 어떻게... 잘난 아들 덕에 아주 신수가 환해졌구나. 먹고 살만하니 이제 부자 흉내내며 봉사까지 다니냐? 너 잘 만났다. 그렇게 잘 살면 가난한 사람 위해서 기부도 좀 하고 그러겠지? 예정도 있는데 타는데 하지 말고 나한테 기부도 좀 하고 가. 그리고 총수한테도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지 애비한테 쓰라 그래. 정말 너란 인간은 답이 없네. 평생을 뻔뻔하게 살더니 사지 멀쩡해서 왜 이러고 살아. 어디 구청에 가서 공공근로라도 신청해서 돈 좀 벌어라 인간아.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이나 내려오라니까. 지금 네가 누구 덕에 그렇게 편하게 먹고 사는데? 그런 찬란 아들은 어디 아무 데서나 나오는 줄 알아. 다 이 찬란함이 비를 받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총각김치로 담그자고 해. 누굴 거지로 하나? 맨날 똑같은 배추김치야. 뭐? 총각김치? 먹고 싶거든. 네가 네 돈으로 돈 벌어서 사 먹고 끝까지 남한테 뜯어먹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한테는 이 김치도 아까워. 그러면서 저는 김치를 통에서 꺼내 전 남편의 얼굴로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온 얼굴에 김치 국물로 범벅을 한 전 남편이 저에게 무서운 소리로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단을 올라와 다시 제 갈 길을 갔네요. 여러분, 저는 철없이 살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야 했죠. 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며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면 비록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전 남편처럼 평생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결과는 비관적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가 좋은 자극과 위로가 되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도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느끼는 것이 참 많아지는 사연이네요.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도 시원하게 한마디씩 털어놓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족의 소중함 속에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